안녕하세요. 인터서브 코리아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조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번에 저희 인터서브는 지난 4년 동안에 보통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교회들이 선교의 주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최신 선교의 이슈들을 다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선교의 주역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행사들을 여러 가지 주제로 해왔습니다. 미션 앤 라이브라고 하는 주제로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그 양이 보이시죠? 예, 저희 라이프 에즈 미션 해서 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그것이 발견되도록 돕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비드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가 어디로 갈 것이며 그 가운데에 보통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보통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였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해주실 만한 분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저 끝에 계신 분은 지금 한동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계신 정진호 교수님이십니다. 정 교수님은 원래 물리학 배경이신데요. 제가 아는 한 여러 가지 분야에 모두 다 천재성을 보이는 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변과기대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또 평양과기대 설립부총장으로 일을 했었고 또 북한 학생들과 같이 여행을 하며 깊이 교제한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유라시아 원 이스트 시 포럼이라는 것을 여시고 어쩌면은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들이 함께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맺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일들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쪽에 계신 박혜진 교수님은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하셨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양대와 서강대에서 재무관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로잔에서 하는 영 로잔 포럼이라고 젊은 다음 세대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이는 전 세계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대표로 일하셨었고 지금은 로잔의 뱀 위원으로 지금 허입 중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인터서브 코리아에 일하는 조샘 대표이고 제 배경은 조직이론으로 박사학위를 했었고요. 또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뱀 쪽의 펀딩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신학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배경은 대략 그렇습니다. 이쯤 얘기할까요? 제가 너무 얘기를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나눌 주제들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코비드 이후에 변할 건가를 원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다분히 기술적인, 현상적인 분석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변화 환경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거는 다분히 규범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우리 박혜진 교수님을 시작으로 대답을 좀 원 키워드씩 대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질문하는 코비드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원 키워드를 저는 연대의 중요성의 재소환이라고 잡았고요. 이것들을 토론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고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 우리에게 바라보게 되는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는 어떤 미래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할까 하는 것까지 이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고요. 같은 스텝으로 크리스천 라이프에도 같이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사회는 변화할 거고 그리고
영역들이 변화할 건데 이 변화 앞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이런 포지션을 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의지적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을까 혹은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 좀 더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전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 하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슬라이드 띄워주시겠어요? 가장 크게 키워드는 breakdown of globalization이에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되는 것의 어떤 브레이크다운, 무너짐이 있을 건데 그것들의 브레이크다운을 얘기하기 전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무엇이었나 라고 얘기할 때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모든 지구가 연대해서 모든 그 자원과 리소스들이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었던 사회였었죠. 다음 볼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저희들이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부흥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는 부흥을 이루긴 했는데 정말이라고 우리들은 항상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부흥을 이루어서 누군가가 부가 증가가 됐는데 그것이 신흥국의 경제 개발에도 도움이 되었나? 그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승자 독식의 구조는 아니었어? 라는 질문들을 항상 함께 갑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경제의 부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들이 자유롭게 여행도 했었고요. 물자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기도 했었고요. 저런 것들이 이제 함께 누렸었죠. 여행도 많이 다녔죠, 그동안. 비행기도 많이 탔었을 거고요. 그 다음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행이 된 거예요. 지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마스크를 쓰면서 모든 연대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했고요. 코로나가 발현되고 난 이후에 가장 국가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락다운을 하기 시작했어요. 국가별 락다운. 이렇게 국가별 락다운이 됐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일어났던 현상들이 그 다음 감사합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지금 주요국의 PMI라는 그 마켓 프라이스 인덱스거든요. 그 주요국의 그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평행선을 그리고 유의하게 이동하다가 코로나가 발행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추락을 했어요. 쭉 떨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시 반등을 합니다. 이때 반등했던 거는 그렇지만 지금은 당장 위협이 되지만 이것은 기업의 구조가 기본 구조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거야 라는 투자의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어서 저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는 또다시 저렇게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가 변동되는 불확실성이 증가가 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는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끌게 될 거고요. 양극화를 이끌게 될 겁니다. 가장 크게는. 기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고 플랫폼이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소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거고요. 잡마켓이 또한 변화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업에 들어가서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9to6로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잡이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의 잡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거고 평생 직장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패러다임이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구조적 실업이 증가하게 됩니다. 구조적 실업은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변함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이런 실업인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언택트의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이 이 언택트의 사회적인 현상을 확 끌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계화하게 되고 모든 것이 기계가 리플레이스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발생하는 이 스피드를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실업 이걸 이제 우리가 구조적 실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본마켓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게 될 거고요. 교육, 사회, 문화 영역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속도감을 어느 정도 따라가느냐가 결과적으로 생존을 결정하게 될 거고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캐치업하고 살아남을 수 있으면 생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그다음 보면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국제, 경제, 정치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의로 회귀하기 시작하면 저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고 우리 기업으로 도메스틱 마켓에서 국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던 투자 자본들 전부 국내로 들어와 하고 리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제화 시장에서 서로 좋게 싸게 생산할 수 있었던 그래서 모두가 다 배럴업, 모두가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최적의 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더 이상은 그 해를 유지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최적이 되는 해로 최악의 해로 이제 찾아가는 비셔스 사이클, 그 악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될 향후의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환경들인데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과적으로는 각자의 도생, 각자 도생, 언택트가 각자 도생을 이끌어낼 거고요. 이 각자 도생은 결과적으로 적자 생존을 이끌어낼 거거든요. 살아남을 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하지 않도록 시민사회나 리더들이 깨어서 이 어쩔 수 없는 흐름들을 역행하는 결과적으로 연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되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겨야 된다라는 가치들을 심고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들과 시민인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비드 이후의 세상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은 연대의 중요성의 재소환,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요.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되나요? 네, 시간. 그 다음에는 크리스천 삶은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가장 중요하게 인간의 가치를 이 코비드가 어떻게 보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고 서로 섬겨야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코비드 때문에 인간이 잠재적인 복균자가 된 거죠. 그래서 회피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거고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거고 마주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이 된 거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15회 정도 허그를 해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코비드는 그걸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를 이끌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가치,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가치 변화를 이끌었고요. 정치, 경제 이런 환경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안함이 급증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교회들이 그리고 선교의 장들이 이것들을 품어내고 녹여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콜립, 이런 불안함들을 품어내고 녹여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선교, 새로운 영역의 교회의 위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얼전트하게 요구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천의 삶들은 이 코비드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치유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선교 영역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빠르게 개발이 되고 빠르게 사회에 접목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 사람들은 적자 생존 쪽으로 움직이고 또 국가들은 국가들대로 서로 간의 신뢰가 약화되고 오프쇼어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가운데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형태의 개인적인 연결점이나 또는 민족과 국가를 연결하는 연결자로 서야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제가 대강 들은 건데 좀 틀릴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얘기를 나누죠. 너무 좋네요. 그 경제학적인 그런 그 관점이 들어서 너무 좋은데요. 우리 정 교수님께서 그 동북아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 교수님이 그 코비드 이후의 세상 밑그림을 잘 깔아주셔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잡은 키워드는 게임 익스체인저, 이제 새로운 그 문명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게임 체인저라고 하신 거죠. 게임을 게임을 바꾸는 사람. 게임을 바꾸는 사람. 게임 체인저의 등장입니다. 제가 그 지금 원래 재료공학을 전공했는데 통일 과목하고 과학기술과 인간정신이라는 과목을 지금 한동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월 3일 날 첫 수업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은 코비드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이제 서구 사회가 이 동양이나 우리 아시안들을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반문명적이고 덜 합리적이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리엔탈리즘 시대가 이제 종언을 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했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이제 가치 전쟁들이 일어날 텐데 그 당시 이제 우리 K 방역이 막 시작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 한국의 자율적인 그런 방역 시스템과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전체주의적이고 그런 어떤 빅브라더 형태의 그런 방역 시스템과의 그런 이제 서로 경쟁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렇게 수면 아래 감추어졌던 많은 사회적인 문제, 생태학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문제조차도 그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오히려 치유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키워드를 던지고 나서 한 달쯤 있으니까 이제 그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의 종언. 이거 뭐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도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조금은 이제 색다르고 좀 듣기 거북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동안 이제 현장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어떤 그런 뭐 좋게 표현하면 선지적 통찰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체를 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는 것, 어떤 부분적인 편협이 아니고 전체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라는 것이 온전할 전 몸체자잖아요. 온전한 몸인데 온전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모든 민족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선교적인 고울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좀 볼 수 있는 시각이 저는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띄워주시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이 역사성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는 관점이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통시적 시간을 이렇게 연대순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는 통시적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으로 펼쳐보는 공시적 관점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한꺼번에 보는 이제 통전적인 이런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전체를 보는 시각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는데 이런 각도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가져올 이 새로운 시대가 왜 게임 익스체인저가 되나 하면 요즘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 혹은 이 체제 경쟁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많은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막강한 군사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력을 앞세워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결국은 이제 통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각도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결국은 이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 쪽으로 점점 추가 기울어져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어떤 친중적이어서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성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대환란이 오고 점점 더 어떤 이 빅브라더 시스템과 유사한 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성경적 역사성에서 볼 때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이런 빅브라더 시스템을 이제 체제를 강화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주변 국가들을 이제 줄 세우면서 1대1로와 또 신국가 안전법 그리고 양자통신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IT 인프라, 빅데이터 이것이 사실 미국도 갖고 있지만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굉장한 우월한 그런 그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그런 국가가 아니고 이런 전체주의적인 거버먼트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은 중국 쪽으로 건너갈 것이고 그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나 그동안 이 세계의 해양 경찰 국가로서의 그 지위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파기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을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한 그런 민낯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미국은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고 항상 따라가야 할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분간은 이제 서로가 경쟁하면서 스트럭을 하겠지만 중국이 1949년도에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100년의 마라톤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몽이라는 것은 1949년도에 끝나는 것인데 그 긴 이제 마라톤에서 나중에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 2049년에 끝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 게임 체인저로서의 그런 승부처가 됐을 것이라고 이제 회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갈 때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이 미국에게 그 속절없이 무너지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게임이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 패권 국가가 넘어가는데 그것이 마치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또 선교적 의미는 뭔가 하면 그동안 이제 그 미국 같은 자유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교회가 마음대로 공개적인 교회, 예배, 그리고 공개적인 선교를 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중국이 이제 핍박을 가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지하로 숨어 들어가면서 비공개 교회가 나타나고 우리의 선교 모델이 비공개 선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BAM이 더 중요해지는 이 모든 트렌드가 이제는 이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완전히 이제 굳어져 갈 것인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또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가 다 이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위 그 컨스탄틴 대제 이후에 지하교회에서 이제 지상교회로 나오면서 소위 크리스텐덤이라고 하죠.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굉장히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시대가 이제 종말을 구한다. 크리스텐덤의 종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텐데 뭐 지금의 홍콩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홍콩의 민주화와 자유화가 너무나 이제 필요하고 우리가 그 6월 항쟁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이 홍콩 사람도 겪어내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는 줄을 이미 중국 쪽으로 확 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그 재작년에 GDP 1위였던 국가가 룩셈부르크였죠. 그리고 작년이 카타르였다면 이제 올해는 아마 마카오가 그러니까 1인당 GDP겠죠. 그렇죠. 그게 올라갈 터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앞으로 시대에 중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 속에 이제 서로 이제 미중 줄 세우기 경쟁이 일어날 때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미중 이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는 제가 이제 이런 컬럼을 썼었죠. 포스트 코리아 가치 전쟁의 중심에 서다. 사실 우리가 지난 20세기 냉전의 희생양으로서 이제 그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나누어 가지고 완전히 그 이데올로기의 그런 전쟁을 치러 왔는데 이제 남북이 서로 연대하고 함께 가는 그런 시대를 열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새로운 이제 제3의 대안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 역할, 중간자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이제 바라고 그것이 또 이제 앞으로 코리아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선교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중국 쪽으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이 이미 수많은 자들을 이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환란과 수많은 난민들과 그런 핍박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역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다시 두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그것이 두 번째 키워드를 저는 리컨택트라고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소셜 디스턴스, 이 사회적 격리가 나타난 것은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제 문둥병자들을 이제 그 격리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부정하다 하면서 탐해하면서 이제 마스크 가리듯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가 소록돼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5m 간격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이제 전염병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한 격리 제도였다면은 이제 이런 이제 격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소외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1차적인, 2차적인 그런 소외를 가져왔고 3차 산업혁명에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소외가 있었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외는 저는 그걸 4차 소외라고 보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만의 소외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우리 물리적인 오프라인에서도 소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제 소외가 나타날 텐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선교적으로 이제 취해야 할 그 역할은 뭔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문둥병자가 달려와서 정말 이것은 완전히 그 토라를 어겨가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이 상황.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이와 같은 언택트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이제 핍박과 이제 그런 희생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문둥병자의 손을 대는 이 다시 리컨택트를 어쩌면 오버 컨택트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선교적 그런 이제 자세로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희생과 순교자의 피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 같은 유기체적인 교회 언택트 사회 속에서의 그런 유기체성을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이제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정 교수님은요 말이 원래 이렇게 빠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보통 저랑 대화를 하면 제가 막 얘기를 하면 주로 들으세요. 근데 10분을 주니까. 그치. 원래 제가 알기로는 강의를 연작으로 2시간씩 해서 한 10회 정도, 한 20시간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어쩌면은 따로 포럼이 열려서 주발제자를 좀 하시고 반격을 가하는 한 3사람 정도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훨씬 더 재밌게 풀어지지 않을까? 오늘 던져준 그 담론이 굉장히 큰 담론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소화가 될지 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화두로 이렇게 던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 좀 해보시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의도랑은 딱 맞습니다. 저희가 좀 다른 얘기들, 저희가 사실은 뭐 이것저것 듣거든요. 저도 관심 있어 듣는데 어느 시점에 얘가 다 비슷한 얘기 또 듣고 저 사람이 한 얘기 이 사람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다른 분들 분명히 정 교수님은 다른 얘기를 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배경을 깔아주셨고 그리고 참 큰 담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죠. 1967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처음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과학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영역인 것 같고 논리적인 영역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관점과 과학을 실행하는 실천적 관행들이 갑자기 점프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패러다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할 때, 사람들의 관점이나 관행이 변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갑자기 어떤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기보다는요. 그 전에 얘기됐던 것들입니다. 다만
주 담론 때문에 무시됐던 것들이죠. 얘기하면 아 그건 아니야 라고 했던 것들이 외부의 충격과 혼란 가운데 순위를 뒤집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박혜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생존 경제이나 더 자본주의적이 된다는 거라든가 국가주의라든가 아니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의 변화를 패권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주담론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학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을 제도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드릴까요? 즉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함께 사회를 이룰 때에는 서로 간에 일정 정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겁니다. 매번 모든 거를 숫자판으로 두드려서 이게 이익이고 이게 아니야 라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 모두 다 합의한 틀에서 움직입니다. 안 그러면 사회가 형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이제 제도라고 부릅니다. 인스티튜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 인스티튜션에 크게 세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규제와 법입니다. 안 따르면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 규제와 법의 제도화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뿌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규범적 제도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법으로 규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로 간의 기대죠. 아, 그거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자라면 그렇게 행동해야지 또는 나이가 차면 이렇게 돼야지 또는 나이가 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상호 간에 기대가 있어서 그걸 어긋나게 하면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어떤 처벌이 가해져요. 그 전에 굉장히 불쾌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훨씬 더 깊은 레벨이죠. 그런데 이런 규범적인 제도화가 생기기 전에 그 밑을 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적이고 인지적인 제도화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게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그래서 정보를 받을 때도 그 틀로 걸러내면서 자기에게 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대개는 어렸을 때 학습이 되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변화의 시기에는요. 어린 시절에 학습이 됐던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순위를 뒤집으면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볼까요? 그러면 가장 밑바닥이 되는 사람들이 무엇이 마땅하지? 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하나는 자아의식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규범적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변화가 있는 거죠. 이번 코비드 팬데믹의 그 충격은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정도 레벨의 충격을 받았던 게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억 정도 죽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일어났던 공산주의의 발음도요. 냉전주의라고 하는 깊은 뿌리를 낳고 실제로 그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한 충격이 있었죠. 또 그 이후에 나왔던 IT 테크놀로지의 변화도 큰 영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자에서 말한 1차 세계대전이나 공산주의의 발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계가 다 경험했던 건 아니에요. 상당 사람들은 피해갔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굉장히 긴 시기 동안 걸쳐서 일어났죠. 그리고 IT 혁명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1980년도 PC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1990년대 WWW 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NS 혁명가 200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꽤 긴 기간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이 짧은 기간에 불과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모든 나라가 동시에 모든 생활에서 이것들을 경험했던 전례가 있나 싶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이거는 모든 개인들의 인지적인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 기간을 거치면서요 일어났던 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선교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는 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의 그런 속담이죠.
뭐냐면 결혼식엔 못 가도 장례식엔 가야 된다. 저는 뭐 매달 장례식에 갔어요. 특별히 봄이 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난달에 7건의 장례식 중에 제가 간 건 딱 한 번뿐입니다. 안 가도 괜찮아요. 왜? 일단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부터도 너랑 너 가족들을 1차적으로 챙기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런 얼핏 얘기하면 그거 인간들 다 그렇지 않아? 개인적으로 자기중심성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성이 강하지만 사회적으로는요, 그게 그렇게 격려되지는 않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대놓고 얘기하거나 그걸 주장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그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개인적으로 발동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꼽은 것은 네가 너 중심적으로 살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펼쳐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사람이 관계를 안 맺을 수는 없어요. 아주 최소한의 관계성만 남게 됩니다. 첫째, 경제관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두 번째, 그래도 나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나라지 하면서 공적 권력의 강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약간 달라요. 과거의 공적 권력을 인정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과거의 공적 권력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주의적인 어떤 집단 정체성의 기초에서 이해한 거라면 이것은 나를 과연 보호해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반발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환경이라든가 부의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또는 이런 문제들은 공공재예요. 한 나라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밝혀진 거죠. 보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공공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앞서 말한 국가의 공적 권력이 강화되는 거랑은 약간 대치되는데도 동시에 그 필요들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잘 못 지내요. 막상 지내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가장 소중한 자식들, 부인들 지내보니까 부부싸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의가 아니라 정말 장례식 가고 싶은 그 사람이 누구야? 정말 내 친구가 누구야? 그 소수의 완전히 소중한 관계가 중요하게 드러난 거죠. 자, 이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짧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이러한 환경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에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풍성함이 새롭게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관점은 그래요. 그럼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 진정하고 책임지고 친밀한 관계성을 다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없었어? 솔직히 없었어요. 그 지나치게 상대편을 도구로 대했던 적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편을 이용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그런 도구들이 있죠. 목적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나 싶어요. 전 다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에서 새로운 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으면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두 가지 측면을 드러내고 있죠.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고 니케아 신경에서도 반복됩니다. 무슨 뭐냐면 전체가 하나가 돼서 보편적인 교회의 전체의 그림을 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조그만 공동체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전체의 몸을 보고 싶어 했던 몸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는 작은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는 교회적인 제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제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물질까지도 나눌 수 있고 아플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성. 교회는요, 지금까지 지난 40-50년 동안에 교회 성장 운동 가운데 앞에 거는 충분히 했어요. 전체가 다 같이 모이고 커지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이거 봤죠. 그러나 작은 코이노니아, 정말 가깝고 눈물과 슬픔을 같이 하고 물질까지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성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이 다시 드러나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가 질문을 받을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10분 휴식? 너무 좋습니다. 우리 10분 휴식할까요? 그래. 10분 휴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